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더 오를 수 있었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 폴란드의 러시아 발사 추정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이러한 리스크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오름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점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글로벌 이슈들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 G20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인 주요 20개국이죠. 이 정상이 모여서 이번 사실상 긴축적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도 이 속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PPI 지표도 어느 정도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 자세히 들려주신다고요? 네, 지금 G20 회의가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일단 G20 자체가 이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회의다 보니까 경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G20에서 이제 정상들이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공동성명에 대한 초안이 어저께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경제적인 회의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초안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좀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공급망 교란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식량 불안을 심화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위험을 고조시켰다라는 여러 가지 러시아를 약간은 이제 좀 타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감을 표해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통화 긴축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화 긴축 속도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통해서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다자간 개발은행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대출 한도 확대를 이행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서 개도국이나 그다음에 빈곤국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싱가포르 같이 일부 국가들은 파산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재정난이 심화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신흥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이제 공동성명 초안은 아직까지 G20 회원국의 모든 동의를 받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정치적인 수사 어구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수사 어구가 많다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된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보다는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공동성명 내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각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긴축 통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일부 국가는 이제 최근 물가 상승률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8%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8.3%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도 6.7%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7.2%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CPI, 그다음에 이번 주에 PPI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EU나 영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CPI가 10.7%를 기록을 하면서 1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10월 CPI는 오늘 발표될 예정이지만 뭐 10%대를 지금 예상을 할 만큼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통화 긴축을 심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장기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그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긴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선진국도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 같은 경우 그 상황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에서 조속한 긴축 완화를 통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는 그런 이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중심이 된 국가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일부 빈곤 생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비스업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관광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어려움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이제 긴축 기조가 경제가 쉽게 안정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20들이 여러 노력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됐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통화 긴축 모드로의 전환은 향후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안정 찾기는 좀 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전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듯이 양국 간의 정전 관련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양국의 군사적인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현재와 같은 원자재 가격 안정은 좀 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유럽의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에 G20에서 이런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발표를 했지만 당장 시장에 적용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달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이 빅스텝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G20에 참여한 이 나라들의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공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긴 어려운 부분이겠으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좀 긍정적인 이슈를 찾아보자면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장비 제조사, 네덜란드 시총 1위 기업인 ASML이 그 주인공인데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ASML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한국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 관련돼서 재제조센터와 트레이닝 센터를 짓기 위해 방문을 했고 기공식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확실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겠죠? 네, 그렇습니다. ASML의 이제 베잉크 CEO가 화성에 이제 새로운 ASML의 공장 신설을 기공식에 참여차 이제 오늘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ASML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이제
자회사 이제 장비를 독점하는 회사죠. 뭐 다른 기업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초미세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업계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ASML이 2024년까지 2,400억을 투자해서 경기도 화성에 뉴 캠퍼스를 완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뉴 캠퍼스에는 심자외선이나 극자외선 장비의 재제조센터, 말은 재제조센터라고 좀 말은 어렵지만 우리말로 쉽게 하면 수리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제조라는 방식은 단순하게 고장이 났을 때 일정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장비를 사용한 이후에 기존 제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최초에 생산된 제품 수준으로 다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재제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이제 수리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재제조센터가 이제 입주할 것이고요. 그 외에 첨단 기술 전수 트레이닝 센터,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체험관 등이 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ASML의 장비를 각국의 그 대형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TSMC, SK 하이닉스, 인텔 등 글로벌 기업에서는 전부 다 이 제품을 도입을 하기 위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대수 한 40여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 이런 센터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기업들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ASML의 재제조센터가 국내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도입된 ASML의 장비 수리가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ASML 장비를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장비를 네덜란드에 직접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보내서 그걸 수리를 해서 다시 국내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장비 수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 장비를 정비하는 동안 또 생산도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재제조센터가 국내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ASML 장비 같은 경우에 수리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업체에서도 좀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SML이 제품을 국내에서 수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ASML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었던 해외 업체한테 관련된 부품을 조달받을 수도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수리 부품 그러니까 국내산 부품의 그 비중도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ASML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국내 부품 비중이 현재 10% 정도에 불과한데 향후에는 국내에서 재조립하는 제품일 경우에 50%까지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산 부품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국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 경우에 이런 한국산 부품에 납품을 하면서 향후에는 ASML 본사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ASML 장비가 EUV 장비이기 때문에 EUV용 소재나 부품에 대한 공급망 강화가 국내에서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도 향후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을 찾아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들 이 반도체 시장에서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장비 업체입니다. ASML이 CEO가 직접 첫 방한을 해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내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 오늘 기공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과도 5개월 만에 또 회동을 한다고 하니 관련돼서 반도체 업계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다뤄드렸을 때 반도체 그 하위단의 장비나 부품 업체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죠.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TSMC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풀이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경쟁사가 또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영향은 없을지도 궁금한데 관련돼서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투자 현황을 잘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41억 달러를 이제 TSMC의 ADR, 그러니까 예탁 증서를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 증시에는 이제 예탁 증서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번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수한 TSMC의 이제 그 금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지분의 1.2%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한 회사 중에 10번째로 많은 액수를 투자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기술주의 매입을 상당히 좀 꺼려한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TSMC의 이번에 대규모 매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상위 10개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는 애플과 액티비전 블리자드 두 종목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가 예상이 되면서 합병 차익 거래를 위해서 지분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게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시대 차익 때문에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그 우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집행이 좀 특이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를 인수한 투자한 것 자체는 이런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기보다는 TSMC 자체의 성장성에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TSMC의 매출 중에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분의 1만큼 가장 큰 고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애플의 주요 주주를 차지할 만큼 애플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만큼 애플에 대해 내용을 상당 부분 잘 알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애플이 하드웨어와 판매가 증가할수록 TSMC의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의 기술력으로 파운드리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죠. 특히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9천여 개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할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TSMC의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6,131억 대만 달러,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103억 대만 달러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 자체가 50.6%를 기록을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TSMC에 관심을 갖게 된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국내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업황이 관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소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메모리 장비업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TSMC의 향후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만 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글로벌 이슈 중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분석 내용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고 오히려 좀 코스닥이 좀 약간 키높이를 하는 키높이 맞추긴 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약간 매물이 출회된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이 좀 매도를 좀 하면서 한 이틀 연속으로 좀 주춤한 모습이 좀 나왔고요. 특히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약간 좀 부진한 모습 이런 부분에서 좀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좀 매물에 좀 약세가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틀 낙폭 좀 9월 이후 좀 최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대비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키높이라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큰 재료라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증시를 좀 바꿀 만한 어떤 방향성 자체는 나오지 않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 중단보다는 아무래도 속도 조절에 대한 무게가 좀 더 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좀 피봇을 좀 기대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새로운 악재가 좀 출현했다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의 약간 방향성 자체는 좀 뚜렷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관심을 모았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중립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만 관련된 언급은 있었지만 뭐 큰 화제가 되진 않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극적인 화해는 없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냥 평이한 수준 정도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좀 어느 정도 완화는 되지 않았나라는 평가는 분명히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좀 지표들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중화권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도 훈풍이 좀 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G20 정상회의와 관련돼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쟁 리스크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다는 점,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컸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FP님께서 나오셔서 늘 섹터별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합니다. 이 섹터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어제 이제 코스닥에서 유난히 좀 상승세가 돋보였던 것이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예. 특히 뭐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거의 뭐 공매도 관련돼서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달 정도 지금 바이오주를 상당히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한 1,800억 이상 좀 한 달 동안 매수를 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한 730억 정도 좀 매수를 한 모습. 여기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한미약품 같은 좀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좀 제약바이오 사실 이제 밑에서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일단 이 점이 좀 분명히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제 뭐 마지막에 실적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때 봐야 되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3분기가 어떻게 보면 3분기 기준에서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038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135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좀 아웃퍼폼을 하면서 그래도 대장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향후에 성장 가능성에 대한 펀디멘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의약품,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에서 좀 고른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좀 더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도 확인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이 이제 제약바이오도 꿈을 먹는 기업이라기 어떤 섹터라기보다는 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뭐 증설을 하거나 혹은 이제 숫자가 좀 찍히는 그런 쪽에 어떤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신약 개발을 하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좀 더 길게 늘어지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약간씩은 좀 이제 확장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사업 분야로 지금 이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회전율이 좀 빠르고 매출이 찍힐 수 있는 뭐 숫자가 보이는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약품그룹 같은 경우는 한미사이언스를 통해서 뭐 이제 수술용 치료제 같은 이제 의료기기 부분 비즈니스를 좀 이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뭐 의료기기 수출 관련된 데이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수출로서 혹은 뭐 이제 매출로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이런 부분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신약을 좀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에 좀 금융 경색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좀 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분명히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이 좋았던 섹터군들을 좀 짚자면 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요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제약 바이오가 꿈을 먹고 미래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하면 안전한 투자처가 또 될 수 있다.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제약 바이오 기업 3분기 매출을 보시면 이야기를 해주신 셀트리온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분기 매출이 좋았다고 하고, 셀트리온, 종근당, 한미약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좀 덩치가 흔히들 말하는 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기기라든지 좀 숫자가 찍히는 좀 어떻게 보면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제가 볼 때는 투자하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숫자와 연관된 투자를 좀 하기 좀 용이한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신약이라든지 기술 수출과 관련된 어떤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좋습니다만 의료기기라든지 미용기기 같이 약간 좀 헬스케어 쪽으로 좀 벗어난 종목들, 이런 쪽에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력이 되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11달을 누워 있다가 한 달 만에 이제 그 주가가 복원되는 어떤 그러한 좀 드라마티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섹터이긴 합니다만 그 기다리는 11달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관심권에만 두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좀 숫자가 정말 찍히는 뭐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 쪽,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핸들링하기에는 어려운 섹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실적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시되 적극적인 매수까지는 아무래도 프로의 영역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키 맞추기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에서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제 상승을 위한 좀 제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장은 이제 연준 인사들의 좀 어떤 발언, 뭐 이제 경제 전망이 아무래도 좀 주된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어제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핏이 TSMC 매수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결국 이제 산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종목들 간의 어떤 선순환이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관련된 어떤 반도체 전체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앞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님이 이게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는 외국인들의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네.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분명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수와는 별개로 지금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수급에 의한, 제가 볼 때는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기관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지금까지 누적 매수한 종목들, 혹은 뭐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했던 종목들, 혹은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종목별 어떤 제가 볼 때는 선별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지수는 좀 가다 놓고 종목별 장세가 좀 나오는 그러한 장세가 오늘도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움직일지 기대가 되는군요.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장전전략 세워봤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죠.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기 전에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체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보셨을까요? 네, 어제 증시를 보기 전에 이제 지난 월요일에 뉴욕 증시가 엇갈린 연준 위원들의 발언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반해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에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 영향으로 인하여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장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며칠간 다시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개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로 인해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이는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 의원들 간 금리 인상 속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리 증시가 상승폭이 제한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코스닥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2% 상승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첫 대면 회담을 진행한 가운데에서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으로 중화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또한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보여지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뉴욕 증시의 흐름과 더불어 국내 증시 이슈까지 좀 정리를 전반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슈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계속 금일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내용들 다루고 있습니다. 내년 업황 반등 전망 속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상황들을 정리해 주셨다고요?
네, 저도 오늘 체크해봐야 할 이슈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업은 D램 탑재량 증가로 인한 내년 업황 반등 전망 등으로 인하여 현재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분간 메모리 재고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따라서 그에 따른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D램 수요 반등을 기대하는 부분은 항상 D램 가격 급락은 차세대 디바이스 D램 탑재량 증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D램 가격 급락 구간에도 내년 1분기까지 충분히 낮아진 D램 가격이 기기당 D램 탑재율을 증가시키며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마침 메모리 업체들의 강도 높은 투자 축소와 감산으로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 하반기 이후 출하가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면서 D램 업황 반등을 이끌 것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D램보다는 1, 2분기 업황 반등이 늦어지겠지만 낸드 플래시도 현재 가격 급락 구간에서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기기당 낸드 플래시 탑재율을 증가시키며 수요를 창출시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분기 실적도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터 베니크 ASML 최고 경영자는 오늘이죠.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리는 ASML 뉴캠퍼스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피터 베니크 최고 경영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ASML은 한국에서 장비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객사와 협력을 하면서 향후 10년간 성장할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마이크로컨텍솔, ISC, 네페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쯤 되면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지 오늘 뽑아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어제 소부장주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구간에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종목이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의 3분기 실적은 탄탄한 전력 반도체 수요와 고부가 제품 확대에 힘입어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B그룹 계열의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인 DB하이텍은 웨이퍼 스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 IC 및 자사 제품 설계를 하는 브랜드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생산에 집중한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5%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력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영향을 덜 받았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산업, 의료 이런 분야 비중을 확대한 것이 실적 성장에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자, IT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파운드리 업계도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고부가치 안정적인 제품 믹스 운영을 하면서 전기차, 5G, OLED 등의 고성장 분야 전략 제품 개발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반도체 업계 차트를 보시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DB하이텍의 차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현재 완연한 하락 추세에서 오랜 기간 박스권 횡보 중인 상황인데 반갑게도 최근 21일 이평과 60일 이평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전저점 34,800원을 터치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워낙에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일봉상 회색선인 121평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돌파 후에 안착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121평을 돌파 안착한다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DB하이텍의 주가는 상승 추세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진입가는 47,000원, 목표가는 51,300원.
손절가는 44,7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DB하이텍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오늘장 작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네, 계속 강하게 상승하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어제 증시에서는 조정받는 모습을 대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는 그 기대감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 네옴시티 관련주들, 또 오늘은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건설 부문 기업들의 상승이 주춤한 이유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 건설, 거기에 5G, UAM까지 워낙에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테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섹터들이 돌고 돌게 되죠. 또한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관련주들 또 한번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거기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있습니다. 월드컵 관련주들도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교촌 F&B 현재 상승 추세가 좋습니다. 교촌 F&B의 주가가 월드컵 기간 동안 얼마만큼 상승하고 또한 조정받는지 월드컵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하락이 굉장히 반갑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 또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거기에 월드컵까지, 또 어제 전일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으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점까지 국내 증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오늘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원님의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장 작전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특히 나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미국 시장 업종별 특징 흐름 짚어주신다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업종별 특징 흐름을 짚고 가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신고가 업종 같은 경우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가고 연결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미국 시장의 흐름과 함께 업종에 대한 동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을 서두로 얘기하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흐름, 지수 흐름으로는 장중에 변동성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러시아 포탄 같은 경우가 폴란드 국경에 한 2발 정도 이 부분이 좀 도래가 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아직 공식화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좀 톤을 조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일단 염두에 두되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신저가를 나타내는 업종이었어요. 그리고 신저가를 나타내는 업종 안에서 종목들이 미국 상장된 중국주였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구체화가 된 점이 없지만 신저가를 나타내는 종목 안에서 여기에서 그 저가를 나타내던 부분의 핵심 같은 경우가 미국, 중국 분쟁의 격화였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IT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여기에 대해서 해외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 미국 내에서 판매 통제 같은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정의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만으로도 주가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성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IT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닝 소켓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패키징 업체 같은 경우가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냈어요. 이 부분은 업황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업황의 회복 같은 경우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요인, 하나의 가능성,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대만의 TSMC에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업황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은 그 사이클이 짧고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TSMC 주식을 매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각에서 우리 과거의 사례들 가깝게는 그 에너지주 엑슨모빌을 매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에너지주를 매수하지라는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점은 반도체라든지 IT 업황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보다 회복의 사이클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해석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 그 반도체 패키징, 그다음에 뭐 소켓 이러한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 정거래일 우리나라 시장은 주가가 이미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중소형 IT 업종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열리지 않은 부분이 시장이 더 추가가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절대 주가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러면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들 우리가 그 중국주 이 사례에서 본 점을 대입을 해보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때 또는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제거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결론은 지금 주도를 나타내는 업종군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와 절대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제가 대형주군, 시총 상위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중소형주 얘기가 제가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은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 중소형 개별주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장이 어렵고 12월장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양도세 이슈가 계속 부각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슈 같은 경우가 금액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의 시각에 맞춰서 중소형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반도체, OLED와 관련된 이송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OLED 시장은 아직 개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삼성에서 이제 A5라는 공장에 대해서 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가동이 될 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삼성이 OLED TV 내년에 이제 목표 판매가 얼마다 LG 디스플레이단에서 LCD 사업을 이제 축소하고 또는 이 사업을 접고 OLED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멘트만 있어도 OLED 관련주들은 주가가 선행해서 강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삼성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덕산내 오록스의 주가 강함을 봐왔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OLED 시장의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한 차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50억 원 수준이에요. 이 부분을 시총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절대 주가가 떠 있지만 현재 시가 종액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눌림이 나올 때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7,7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목할 만한 점과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도 궁금합니다. 한 번에 소개 가능할까요?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이슈는 사라집니다. 연말장의 특성은 개별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책,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내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내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그러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로봇, 메모리, 반도체 이 업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연결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관절 로봇 사업을 영위합니다. 우리가 말은 쉬워요. 관절이 여러 개 늘어나는 로봇을 만든다는 게. 그런데 로봇은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보더라도 직선에 대해서는 나아가기 싫은데 이 곡선에 대한 구현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멘텀에 주목을 하는 시기 하반기 우리나라에 로봇 관련 정책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3만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